감독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첫 영화를 걸어도를 봤어요. 고레다 히로카즈의. 네. 굉장히 적나라하고 날카로운 감독이었다는 인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 뒤에 본 영화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화면은 되게 평화로운데 아이끼리 있는 집에서 애가 죽고 다른 아이들이 그걸 유기하고 뭐 그게 충격적인 그런 사건의 번을 다뤄서 네. 저는 되게 충격적인 영화들을 만든 사람인가 했어요. 네. 근데 조금 최근 영화들을 볼수록 충격량은 좀 줄고 되게 노련한 영화들을 만들더라고요. 어, 계속 반복되는 건 가족에 대한 질문 같고 네. 저는 이게 하나의 사고 실험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유전적인 내 자식과 환경적인 내 자식이 네. 있다. 네. 둘 중 누가 내 자식에 더 가까운 거야? 음. 뭐 이런 상황들. 그렇게 네. 아버지가 된다는 이런 질문이었고 네. 학대를 받는 아이를 유괴해서 사랑으로 키우면 네. 누가 진짜 부모야? 이 질문은 어느 가족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는 되게 온건한 것 같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숨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로 감동을 자아내는데 되게 휴머니즘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네.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되게 고수라고 느낀 거는 네. 가족 이야기고 네. 소재가 가족이고 뒤에 눈물이 나. 네. 신파 아니야? 이 생각 들잖아요. 한순간도 신파극을 찍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가 없어요. 이 안에는 억지가 없고 현실을 무리해서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위약을 떨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상온에 가까운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을 실천하고 영화의 스토리를 통해서 뭐 그런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온에 가깝다는 표현 되게 멋지네요. 그렇죠. 영화 보면 되게 뜨거운 영화들, 예? 네. 쓸데없이 오버하면서 뜨겁다. 뭐 그런 게 네. 가진 그런 좋은 점도 있죠. 미덕도 있어요. 그런 영화들, 굉장히 젊은 영화들 그런 걸 네. 볼 때 느껴지는 거고 굉장히 차가운 왜 이렇게까지 냉소적이야? 아, 하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딱 가운데에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있는 그런 영화라고 봤어요. 저는 브로커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다른 작품들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초반에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질문들은 이랬던 것 같아요. 조금 날카로워서 네. 이딴 게 가족이야? 음. 라는 질문 정말 냉소적인 면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후기에는 이것도 가족이지 라는 약간의 긍정적인 그런 영화들 느낌들이었는데 일단 이것도 가족이지를 그런 포용하는 영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브로커와 가장 유사한 느낌을 주는 건 역시 어느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죠, 분명히. 네. 어느 가족은 거의 범죄로 범죄로 먹고 사는 가족들이잖아요. 범죄 행위가 막 쉴 새 없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입지가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어떤 동맹을 맺는데 이게 가족이 아니겠니? 라는 그 따스함이 고기를 채우는 거죠. 근데 되게 비슷해요. 브로커에서도. 근데 차이점은 그 범죄의 양상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가족에서는 동네에 되게 누가 봐도 학대당하는 것 같고 되게 불쌍한 애가 있어요. 걔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브로커에 있는 범죄는 그 훨씬 전문적이고 수익 창출형 범죄죠. 저렇게 저는 여기서 되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브로커의 제일 큰 패착은 이거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양 그냥 입양 절차도 아니고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간 아기를 그 입양하는 걸 돕는 듯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쓱 채가서 그거를 돈 주고 판다 그 아기를. 근데 저렇게 입양 보낸 아이들 중에 학대당하고 무슨 정인이 사건처럼 그런 애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식 절차도 분명히 있는데 네. 굳이 돈 내고 편법으로 입양하는 사람 중에 그 정상적인 사람만 있었을까? 이 영화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게 제일 좀 문제였어요, 저는. 지금 칸 영화제에서도 안 좋은 평가들을 보낸 외신들이 있었어요. 이게 오, 처음 그래요? 공개됐을 때. 네. 근데 대부분은 이런 이유였어요. 음. 저 범죄를 옹호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나는 도덕적으로 이거는 뭐 이렇게 편들 수 없다. 네. 이런 뉘앙스의 그렇죠. 그런 평가글들이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예. 사실 그런 범죄가 굉장히 만연하고, 그리고 심지어 영화 안에서 나온 이지은 씨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조차도 그 딸을 성매매를 그래서 시키는 걸로 무슨 나오잖아요. 애들을 원조 교제시키는 네. 집단 숙소 같은 게 네. 너무 이렇게 일상적인 풍경을 쓱 네. 지나가고 그 애기 아빠이자 살해하고 네. 그 이지은 씨가 살해한 남자도 뭐 이상한 스폰서 같은 스폰서로 그 미성년자를 만나는 깡패 같은 뭐 네. 그런 장치들이 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재료가 너무 장르 영화 아니야? 그러니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지금까지의 그런 장르와는 달리 네. 되게 그뭐 스릴러에 나올 것 같은 인물들이 너무 연속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되게 이 휴머니즘적이고 좀 어느 정도 다큐적이고 네. 그런 영화의 분위기, 그런 기대치를 좀 깨트린 느낌이 있었어요. 순위를 매기자면 이 영화는 감독들의 전체 작품 중에서 몇 위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보나요? 사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를 다 본 건 아니에요. 네, 네. 은근히 다작한 분이라 가지고 제가 본 것 중에는 죄송하지만 꼴찌입니다. 근데 확실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색깔이 아니었다는 게 제일 크고 네. 뭐 좋은 장면도 많았죠. 좋은 장면도 있었어요. 저는 대관람차 타고 그 하는 좋았어요. 장면에서 강동원 씨가 손으로 그 이지은 씨 눈을 가려주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은 저것만 빼놓고 이렇게 멜로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되게 그 감성이 젖어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 맞아요. 장면들 좋았잖아요. 좋은 장면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어딘가가 그 재료와 이 감독의 요리 스타일에 되게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것 때문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중에서는 스타일도 되게 달랐고 좀 보면서 드는 만족감도 좀 제일 별로였어요, 저는. 사실 국내 배우들과 그 네. 일본 배우들 연기 스타일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에 출연하는 일본 배우들은 네. 조금 이렇게 그 의문스럽게 말할 때 말하지 않고 그냥 표정으로만 쓱 넘어가고 네.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 연출할 때 분명한 연기 디렉팅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배우들도 그런 스타일의 연기하는 배우들을 딱딱 잡아서 정확히 예, 골라요. 하는데 국내 배우들은 사실은 그런 스타일 연기 하는 배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조금 국내가 약간 더 센 장르도 많고 네. 국내 영화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어쨌든 확 표출하고 네. 그러는데 좀 능한 배우들이 많은 토양에서 네.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을 했으니 조금 그런 점에서 이질적인 현상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네. 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눈에 띄는 이 영화 보기 전에 어떤 배우가 제일 좀 궁금하고 기대되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나무주연상을 받으셨잖아요, 송강호 씨가. 네.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봤죠, 송강호님에게.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엄청 연기를 잘하시니까 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죠. 그쵸. 사실 이게 보면서 좀 까먹었는데 네. 깐정하지 나무주연상 받은 네. 그 우리나라 최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송강호 씨 커리어 중에 최고의 영화였나 하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영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단적인 예로 연기만으로 보면 기생충에서 더 임팩트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물론 브로커에서 송강호 씨가 받은 이유는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극 중에서의 어깨가 제일 무거운 인물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다른 캐릭터들은 굉장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반면에 혼자 약간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고, 그러니까 네. 가장 열려 있을 것 같지만 가장 고독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조금 어려운 캐릭터인 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 이 안에서 연기로 제일 평가받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나무주연상을 안긴 작품이라고 해서 이 영화가 그 커리어 중에 최고였다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캐스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나무주연상 수상작이긴 했지만 네.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 아이유 씨, 네. 이지은 씨 연기가 어떨까? 네. 좀 그게 되게 좀 특이한 캐스팅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 감독으로서 그 송강호 막 그런 배우들을 연기파 배우들을 막 잔뜩 그런 캐스팅한 상황에서 다소 좀 뭐랄까 그 만능 엔터테이너잖아요. 네. 한국 그러니까 최고의 가수죠. 그러니까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의 네. 캐스팅을 딱 했는데 그 네. 영화 스토리만 봐도 제일 좀 핵심에 있을 만한 인물이라고 봤거든요. 그 그렇죠. 자기 여자 아이를 주인공. 버린 네. 어떤 여자가 네. 이 아이를 팔려는 음. 이 브로커들의 판매 행각에 동참해서 로드무비처럼 그렇게 따라간다. 이 사람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그래서 전 좀 도대체 이지은 씨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연기했을까 되게 기대했어요. 또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이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주인공인데, 이 나이대에 이런 배우가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감독 결과적으로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감독이 인터뷰에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나의 아저씨 보고 굉장히 인상을 깊게 받아서 네. 그래서 그 이지은 씨를 캐스팅했다. 네. 뭐 그건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배우로서의 이지은은 되게 어떤 원초적인 어둠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나이 대 배우 중에 생각보다 독보적이죠. 드문 아우라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그 우울한 연기를 잘한다. 이거랑 좀 다르거든요. 왠지 이 사람 되게 원초적으로 좀 고독해 보이고 네. 쓸쓸해 보이는 네. 느낌 어딘가가 있어요. 네. 그냥 그건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에 어울리는 얼굴이다. 네. 그 생각은 들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좀 이 배역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아이를 네. 버린 다음에 네. 버린 것만도 모자라서 자기 아이를 파는 행위에 동참하면서 네. 그래 이걸로 돈 좀 나도 벌자 네. 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아이와 동료들을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감정의 배열이 역순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원래는 내 아이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 게 기본값인데 다른 영화에서는 보통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픽 버리고 갔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꾸로 감정이 배열되니까 이거는 좀 정서 자체가 좀 비일상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역할의 난이도는 거의 그 밀양의 전도연 씨 같은 그런 정도의 그냥 이거를 성공하기만 하면은 그 여우주연상에 네. 거론되는 그런 되게 어려운 배역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예로 들어주신 게 있었죠. 다른 영화에서 이런 역할로 여우주연상을 탄 배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러시아 영화인데 네. 아이카라는 영화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카도 어떤 그 산모가 자기 아이를 버리고 네. 병원에서 탈출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그 아이를 다시 찾으러 가는데 이제 찾으러 갈 때는 애를 뭔가 다른 목적으로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아이를 찾아가는 그런 결말에 이르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 영화 따라가기가. 그 네. 브로커는 굉장히 착하게 표현된 편이지만 그거는 거의 폭력의 향연 같은 그 진짜 막 맞아요. 징그러운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네. 하고 그거를 그 샤말이라는 여배우가 네. 그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면서 그해 바로 여우주연상 탔죠. 깐영과제에서. 네. 그 영화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언어 장벽이 있는 그 디렉팅도 또 한몫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정말 기대치에 딱 미친다고 보기에는 좀 아쉬웠죠. 네. 저도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지만 네. 워낙에 기대를 했었으니까 네. 그렇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다른 영화들도 언급을 많이 했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 영화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되게 단선적으로 얘기하면은 생명은 소중하고 네 혈육을 사랑으로 길러라. 이거 근데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냥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와닿긴 하는데 네. 사실은 좀 더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 도덕과 법 사이의 경계. 저는 이게 되게 주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이전 작품에서는 그 사이에 있는 도덕에 집중했다면 브로커는 죄란 무엇인가 그거에 좀 더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추격하는 사람 형사들의 시점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이주영 씨하고 배두나 씨 네. 그 추격하는 두 명의 형사들이 사실은 영화에서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시선이 제시되는 이유가 뭘까? 어쨌든 이 죄와 그 도덕과 이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는 감독의 시선 같이 느껴졌어요. 저 여자는 저 브로커들한테 동참해서 죄인이 되고 있지. 하지만 불쌍한 여자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영화에. 네. 그래서 그 실제 이지은 씨 대사에도 나와요. 아기 낳은 나만 죄인이고 뭐 애 아빠한테는 죄는 안 묻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네. 낙태를 하면은 죄고 낳아서 버리는 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반대였나? 낙태라면 죄가 아니고 뭐 그런 식의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죄야? 뭐 이런 듯한 질문들이 네. 생각보다 많이 제시됐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회적 이슈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브로커인 이유도 네. 브로커는 죄인이야. 그리고 죄를 묻자. 근데 그 죄의 그 근원은 뭘까? 네. 매매한 행위인가? 네. 매매한 형사들을 매매한 순간을 잡으려고 하죠. 그게 법이 성립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럼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빼돌린 거는 범죄가 아닌가? 그거는 죄가 아닌가? 그럼 산모가 아이를 버린 건 죄가 아닌가? 낙태를 단념하고 이 애를 그냥 낳고자 한 건 죄인가? 네. 아니면 그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낙태를 했으면 죄가 아닌가? 그 어디서부터야? 이 생명이 그냥 탄생한 순간부터 모든 게 죄라서 이 사람이 선택한 모든 선택지가 죄로 점철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되게 시그니처한 대사 있잖아요. 뭐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네. 얘기는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 죄야? 그냥 태어난 거는 잘못이고 고마운 일이 아닌 거야? 라는 질문까지 다다른 다음에 다소 노골적으로 그걸 대사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구성이었던 걸로 봐요. 이 감독이 원래 처음 아이디어는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한 여성과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을 선택한 여성 이렇게 두 여자의 이야기를 평행하게 그리려고 했대요. 그 버전의 영화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버전이 되게 좋았을 것 같다. 네. 배두나의 분량이 되게 적다고 저는 느껴서 네. 그 버전의 영화도 나오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본 영화 중에 그 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법정 영화가 있거든요. 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치안으로 몰리면서 네. 그 법정 다툼을 하는 얘기인데 네. 거의 진짜 분할 화면으로 네. 그 같은 동시간대 진짜 치안을 한 사람, 진짜 여고생을 만진 사람과 이 사람은 안 만졌어. 안 네. 만졌는데 만진 걸 오해받은 이 사람의 운명이 동시에 나와요. 네. 분할 화면으로. 그러면서 그 진짜 치아는 아예 제가 죄송해요. 그 제가 만졌어요. 이러고 대충 훈방되고 어머. 그냥 갈 길 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저 근데 제가 안 했거든요. 라고 하는 바람에 그럼 너 구속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이 꼬여가는 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영화에서는 법이 되게 그 이중된 잣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죄인을 처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뭐 그런 얘기처럼 되게 노골적인 메시지로 나오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마치 그런 식으로 다뤄졌다면은 되게 흥미로웠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저는 네. 메시지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있었던 네. 게 아까 송강호 캐릭터와도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죄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네. 왜 아이를 버리려고 했던 여성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송강호가 맡은 역은 그 브로커는 뭘 그렇게 잘못해서 물론 그 잘못이 또 하나의 잘못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아이유가 맡은 배역과 잘못이 그게 크게 다른가? 용서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컸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약간의 도덕적 장치로서 네, 송강호 씨 그 결말을 준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모두가 행복하게 끝나기에는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이건 굉장히 좀 그 본인이 다뤘던 네, 그 소소한 죄를 짓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 비해선 좀 나갔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태아를 거래하는데 아, 그거에 대한 그 장치 네, 그래도 이 중에 한 사람은 그 죄의 무거움을 알고 스스로 속죄하는 식의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네, 그런 걸로써 그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엔딩에 대해서는. 네. 그렇군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잘 되네요. 근데 저는 참, 그 주제 전달에서 좀 의아했던 또 하나의 부분은 네, 결국에 이 영화는 그 이지은 씨, 아이유 혈육인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되도록 그 본인이 직접 키우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의 결단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지은 씨가 출소한 다음에는 아기를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특히 직전 영화인 어느 가족에서 다뤘던 이 중에 혈육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더 끈끈한 가족이었어. 그런 어느 가족이 있었어라는 그게 주는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결국에 그 아버지가 이거 스포지만 네, 자기 유전자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바뀐 네,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결단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에 비춰봤을 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그렇게 혈육이 끈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쌓아간 관계가 중요하고 네, 그 상황에서 진심을 다했던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영화에서는 어찌된 게 좀 거꾸로 혈육 중심주의적인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희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다소 보수적인 결론 위험한.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혈육은 아니어도 이게 가족이야라고 했던 사람이 네.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와, 그게 진짜 전혀 비약하자면 전혀 정반대. 그렇게까지 네. 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이. 그래서 저는 그런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같지가 않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거래 대상인 네. 부부는 진짜 아이를 원했고 그 사정도 딱 하고 그 사랑으로 키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뭐 물리적 조건으로 보면은 훨씬 낫죠. 이제 갓 출소한 아이유가 그거 혼자 키우기보다는 네. 훨씬 더 나은 환경이었을 텐데 네. 예? 왜 이렇게 되게
결국에 산모한테 돌려주는 그 선택을 굳이 했을까? 그건 좀 주제적으로 의문은 들었어요. 영화에 그쵸. 네. 대한 평점과 한 줄 평을 이야기해볼까요? 평점은 저는 별점은 2개 반. 네. 조금 뭐 그렇지만 그 보통 영화를 좋게 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도 그냥 나쁘진 않다 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결정적으로 그 별점을 깎아먹은 것 중에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대사 나올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네티즌 중에는 네. 되게 감동적이다, 눈물 났다, 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뭐냐 이게, 네. 오그라든다, 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셨어요? 저의 입장은 그 얘기 들었을 때 눈물이 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 저는 그 말이 되게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듣는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긴 했어요. 그냥 이 말을 극 안에서랑 상관이 없이 나한테 하는 말로 들었을 땐 되게 좋은 고마운 말이었는데, 근데 이 영화를 2번째 볼 때는 이게 맞는 상황인가? 아이를 버리면서 할 말인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저도 되게 그 둘 중에 오글거린다는 쪽에 가까웠어요. 네. 그건 되게 네.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특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말을 정말 해야 될 타이밍에도 말이 안 해요. 그 네. 말을. 그걸로써 그 장면이 네. 굉장히 승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어느 가족을 보시면 그게 절절히 느껴집니다. 말을, 이 인물이 결국에 넌 내 가족이고 난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그걸 전달하지 못하고 안 하게 될 때 그게 더 정서적으로는 폭발력이 있다는 거를 그 영화를 보면 전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리고 키키카린의 그 장면도 너무 그렇죠. 좋았죠. 그 할머니가 결국에 그 죽기 전에 이 가족들하고 그 해변가에 갔다가 네. 모두 고마웠어 라는 말을 할 때 정말 그 장면 눈물 네, 나거든요. 진짜 그 눈물 소리가 나요. 들리지 않았어요, 영화가. 네. 그 자막으로만 나오고 이 사람의 말 입모양으로만 입모양만. 했지. 네. 네, 그렇게 굉장히 우아하게 네.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감독이 네. 갑자기 이 영화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네. 그냥 대사로 여러 번에, 그것도 분위기 되게 잡아요. 그 순간에 네, 음악도 깔리고 맞아요. 막 하면서 불도 불 끄고 끄고. 누구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막 이렇게 네. 하는 게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네. 너무 희한했어요, 저는. 맞아요. 그 3점. 3점. 왜냐하면 그 범죄 행위가 너무 큰 범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깃든 듯 보이는 범죄 영화. 이게 저의 한 주평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느 가족까지만 해도 의도적인 살인이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살인의 이유가 있었고, 방어적인 살인이었고, 아니면 자연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좀 위험한 접근들이 많아 보였어요. 이 감독에 비해서. 본인이 다루었던 얘기들에 비해서. 위험한 살인이라면 나중에 이거 스포지만 송강호 씨가 하게 된 선택 뭐 그런 네. 거. 예. 무리한 살인. 하긴 좀 네. 거기까지 그 사람까지 죽일 이유는 별로 네네. 없어 보였는데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유 씨의 살인도 이해가 가나요? 저는 그것도 잘. 아기를 뺏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모든 게 좀 과장돼 있긴 했어요. 네. 그 상황 논리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유 씨는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냥 애를 데리고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였나? 전 그냥 어차피 저 사람 깡패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그냥 맞아요.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마수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호텔에서 단둘이 있을 때 죽일 수 있었다? 그것도 좀 이렇게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저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저렇게 여리여리한 저런 상황들이 조금 뭐 보여주지
있지만 조금 자기적인 기구로 네. 느껴지는 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해볼까요? 네. 그제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말이요.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어느 가족을 찍기 위해서 버려진 아이들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대요. 그래서 감독 본인이 그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넣은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뭉클하네요. 네. 좋은 사람이잖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모든 게 이해가 가는?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타이밍에 대사를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런 말을 전달하고 싶었다. 네. 사람 목소리를 통해서. 네. 그것도 얘기가 됐네요. 네. 저는, 네. 제 해석을 얘기를 할게요. 네. 그 장면이, 네. 그 이동진 평론가도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네. 직접적으로 했냐. 네. 그 장면에서는.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사람에 따라서 오글거린다. 아니면 네. 눈물 난다. 뭐 이렇게 그 평이 갈리는데, 네. 이 장면을 잘 보잖아요. 네. 이 되게 공허한 느낌으로 찍힌 거 아닐까라는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진짜 태어나서 고마운 존재들인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이 인물들은 다 한 번씩 아니야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다 불행한 인간들이고, 네. 심지어 거기에 그 축구공 가지고 따라온 어린이마저도 보육원 네. 출신이면서 되게 그런 식의 네. 얘기들을 회의적인 같은 보육원 출신의 강동원 씨도 그렇고, 약간 그런 본인의 탄생에서 상처받은 듯한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대사가 사실 이 인물 중에,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딱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존재는 누구죠? 아이유 씨의 자식이죠. 아기죠. 네. 근데 아기는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존재예요. 말을 못해 아직. 그 말을 들어봤자 이 문장은 이미 상처받은 우리들 사이에서 공허하게 맴돌 뿐이지, 진짜 가서 그 얘기에 딱 꽂혀야 되는 그 인물은 한테는 사실은 전달이 안 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전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연출 스타일상 사실 표현하고 싶은 건 이거 아니었을까? 끝내 그 말을 아기한테는 전달을 못했다는 아쉬움과 공허함. 이게 혹시나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정서는 아니었을까라고 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날카롭네요. 그죠. 진짜 공허하게 울리는, 불도 다 꺼진 상태에서 공허하게 울리는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렇죠. 그게 진짜, 서로를 막 네. 응원해주고 증진시켜주는 1차원적인 대사가 아니라, 내일 이 애 팔러 갈 건데? 네. 그 애한테 해주는 마지막 말인데? 네. 근데 걔는 그 말을 못 듣는데? 네.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슬프죠. 네. 그 말이 전달이 못 됐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네. 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끝끝내 그렇습니다. 네. 전달되지 못한 그 말.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냥 오그라드는 장면만은 아니고 다소 쓸쓸하게 찍힌 장면일 것이다. 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